2003년 가을 아침, 한 젊은 여성이 설악산 국립공원의 산길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다. 생물학과 학생이었던 민지유는 불타는 눈빛과 한국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고대의 소나무들과 안개 낀 봉우리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대지 자체가 그녀를 삼켜버린 것처럼. 21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 한미숙은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희망에 매달리며 지옥 같은 기다림 속에서 살았다. 매년 가을이 오면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헛된 약속들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2024년 4월 이상호 형사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산속 그림자에서 빠져나온 끔찍한 진실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다. 25살 민지유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가장 작은 벌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생태학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그녀는 나비들의 이동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경로를 낡은 공책에 기록했다. 그녀가 17살일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지유는 자연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항상 같은 시간인 7시 15분에 안녕하세요. 가장 소중한 엄마. 라고 말하면 미숙은 항상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작은 원룸에서 지유는 도봄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와 함께 살았는데 비오는 날 대학교 근처에서 주워온 고양이였다. 친구들은 그녀를 길 잃은 동물을 보면 먹이를 주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배낭에 다람쥐와 새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가지고 다녔다. 동기들이 시험 때문에 우울해하면 지유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수제 쿠키를 가져다주고 창턱에서 기른 바카로 우린 차를 끓여주었다. 그 운명의 날 그녀는 논문을 위해 희귀한 이끼 표본을 채취할 계획이었다. 목에는 작은 비취, 부적이 달린 가느다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다. 2003년 10월 12일 민지유는 서울의 작은 방에서 오전 7시에 잠을 깼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빨간색과 금색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석사 논문을 위해 희귀한 이끼 표본을 채집하러 갈 예정이었다. 엄마, 산에 갈게요. 아침 식사 시간에 어머니 한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은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보았다. 혼자? 산에서 조심해야 해. 걱정 마세요. 평범한 등산이에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지유는 웃으며 아버지의 빛이 부적을 목에 걸었다. 오전 9시에 그녀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버스에 탔다. 배낭 안에는 물, 음식, 그리고 표본, 채집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지유는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가서 독특한 종류의 이끼가 자라는 곳까지 갈 계획이었다. 오후 6시에 집에 있을게요. 집문에서 어머니에게 외쳤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어도 지유는 돌아오지 않았다. 7시가 되자 미숙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8시에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9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지유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5시 30분에 왔다. 엄마, 늦어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곧 갈게요. 하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다. 민지유는 설악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가을 안개 속으로 녹아버린 것처럼. 그날 밤 한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은 딸을 삼켜버린 거대한 괴물 같았다. 지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는 아이였다. 다음날 새벽 경찰과 구조대가 설악산을 샅샅이 뒤졌다. 지유가 계획했던 등산로를 따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치 돼지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다. 이것이 21년간 계속될 악몽의 시작이었다. 10월 13일 새벽 5시 한미숙은 붉어진 눈으로 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서 이상호 형사가 수첩을 열었다. 따님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라고 하셨죠? 형사가 물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연락해요. 실종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색대를 보내겠습니다. 이상호의 목소리에는 경험이 쿡 묻어 있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봤다. 오전 6시 설악산 입구에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모였다. 박민수 대장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실종자는 25살 여성 민지유, 숙련된 등산객입니다. 추정 마지막 위치는 이 지역입니다. 첫 단서는 오전 9시에 발견되었다. 계곡 근처에서 지유의 배낭이 나왔다. 배낭은 젖어 있었지만 안에 물건들은 이상하게도 말라 있었다. 배낭 바닥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지유가 찍지 않은 사진들, 어둠 속 숲의 흐릿한 모습과 사람 형태 같은 하얀 얼룩들이 있었다.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 김철수가 말했다. 땅에는 발자국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또 다른 발자국 줄이 있었다. 인간이 아닌 날카로운 발톱이 땅 깊숙이 파인 자국들. 11시에 또 다른 흔적을 찾았다. 강가 진흙에 있는 등산화 자국. 하지만 그 옆에는 맨발 자국이 있었다. 지유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10월 추위 속에서 맨발로 걸어다닌 누군가가. 왜 그녀가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상호 형사가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이 길은 저주받은 귀신굴로 향하는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죽은 등산객들의 영혼이 사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다. 마을에 놓인 김재학이 형사에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동굴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들이 누군가를 어둠 속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10월 14일 수색 이틀째. 안개가 설악산을 뒤덮었고 구조대원들은 마치 우윳빛 바닷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박민수 대장이 무전기를 잡고 외쳤다. 시야가 10m도 안 돼. 모든 팀은 현 위치에서 대기. 하지만 이상호 형사는 멈출 수 없었다. 김재학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자 목소리들이 누군가를 어둠 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귀신굴 쪽으로 향했다. 동굴 입구에서 그는 얼어붙었다. 바위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다. 날카로운 도구로 최근에 새긴 것 같았다. 삼각형 안에 눈 모양,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자들. 이 기호들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더 많은 기호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촛불의 왁스 자국들이 있었다. 누군가가 최근에 이곳에서 의식을 치렀던 것 같았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성의 사진 지우가 아닌 말린 꽃들, 이상한 뼈 조각들, 그리고 오래된 학생증. 거기에는 이소연,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형사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사건을 기억했다. 5년 전 같은 산에서 학생이 사라졌던 일. 그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대장님, 이것 보세요. 이상호가 재단을 비췄다. 여기 이소연의 물건들이 있어요. 5년 전 사라진 그 학생 말이에요. 박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추모 물품을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 전통을 아시잖아요. 그럼 이건요? 형사가 바닥에서 녹색 천조각을 들었다. 새 것이었다. 지유가 입던 재킷과 똑같은 천이에요.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다. 귀신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무언가였다. 마치 누군가가 동굴 시스템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저쪽에 더 통로가 있나요? 형사가 물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위험하고 길을 잃기 쉬워요. 박 대장이 동굴 깊숙한 곳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형사님, 정말 가야 해요. 곧 어두워져요. 하지만 이상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재단 옆벽에 새로운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았다. 발톱으로? 아니다. 손톱으로 보였다. 그리고 한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조지유라는 이름의 첫 글자였다.
10월 15일, 수색 3일째. 이상호 형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굴벽에 새겨진 조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에 그는 장비와 함께 동굴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온 탐사자 2명과 수사관 김유진이 함께했다. 박민수 대장은 또다시 가지 않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여기서 작전을 지휘해야 해요. 하지만 형사는 대장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동굴에서 탐사자들은 숨겨진 통로들을 찾아냈다. 바닥에서 맨발 자국과 남성용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 43호 사이즈였다. 누군가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어떤 맨발 자국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 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지하 시냇물이 흐르는 동굴에 도착했다. 물은 약하게 인건을 바랬다. 구석에서 세심하게 조직된 캠프를 보았다. 담요, 통조림, 약품들, 사슬들, 벽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이름들이 있었다. 이소연, 1998, 1999, 최민주, 2001, 2002, 그리고 새로운 것, 민지유 2003? 그는 그들을 한동안 살려두었어요. 형사가 말했다. 수사관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음식 찌꺼기,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그리고 이상한 것들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촛불들과 소금 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요. 수사관이 말했다. 갑자기 깊은 터널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민지유예요. 목소리의 메아리가 3번 반복되었다. 동굴의 음향은 이상했다. 형사가 앞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탐사자가 멈췄다. 조심하세요. 함정이에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촛불들이 꺼져가요. 그것들이 꺼지면 그가 알아요. 그는 항상 알아요. 그때 형사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유가 지쳐가고 있었다. 함정을 해체한 후 이상호 형사와 팀은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촛불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지유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들렸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벽 근처에 사슬로 묶인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지유, 형사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빛을 보자 공포에 떨었다. 아니, 또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가지고 놀아요. 빛을 가져다주고 구조라고 말한 다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범죄 수사관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유, 우리는 정말 경찰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찾고 있어요. 그 여자가 형사의 손을 붙잡았다. 그가 엄마는 죽었다고, 경찰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형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형적인 심리적 조작이었다. 당신에게는 도봄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일하시고요. 고양이 얘기를 들으니 지유의 눈이 밝아졌다. 도봄, 살아있나요? 동굴 탐사자가 자물쇠를 작업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나에게 이 사슬을 차게 했어요. 지유가 속삭였다. 내 안전을 위해서라고. 갑자기 주 터널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유가 몸부림쳤다. 안 돼! 그가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마스크를 쓴 키 큰 남자가 나왔다. 손에는 긴 칼과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누가 내 여자를 괴롭히는 걸 허락했지?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형사가 외쳤다. 지유야, 그들에게 말해줘. 마스크 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최면술 같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돌봤는지. 그 여자가 떨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네,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지? 네가 그들과 가면 어머니가 더 고생하실 거야. 형사는 그 전술을 이해했다. 범인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유, 당신 어머니는 강하시고 매일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세요.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열렸다. 자유예요. 김유진이 외쳤다. 하지만 지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이상한 애착이 섞인 시선으로 범인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둘 다 보호할 거예요. 범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동굴 탐사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손전등으로 팔을 치자 무기가 떨어졌다. 싸우는 중에 마스크가 벗겨졌다.
형사는 미친 눈을 가진 중년의 낯선 남자를 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형사가 범인을 땅에 누르며 물었다.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그 남자가 쉿소리를 냈다. 범인이 체포된 후 동굴은 기묘한 고요에 쌓였다. 지우는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자유를 믿지 못하는 듯했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호 형사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다. 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가 갑자기 그의 손을 붙잡았다. 박 대장은 어디 있어요? 왜 여기 함께 오지 않았죠? 형사가 얼어붙었다. 혼란 속에서 기지에 남아있던 박을 잊고 있었다. 아니에요. 지우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속삭였다. 그도 여기 있었어요. 그 남자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박 대장이 음식과 약을 가져왔어요. 함께 계획했어요. 김유진이 무전기를 붙잡았지만 정적만 들렸다. 통신이 안 돼요. 갑자기 동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형사님, 도와주세요. 박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다른 터널에서 진짜 박민수가 나타났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잘했어, 지우. 그가 미소를 지었다. 항상 관찰력이 좋았지. 박, 당신이?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김태우는 그냥 실행자였어. 진짜 기획자는 나야. 박이 총을 겨누었다. 갑자기 무전기에 연결이 되었다. 박민수 대장이 사무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권총을 든 남자가 웃었다. 진짜 박은 3일 전에 죽었어. 나는 그의 신분을 빌렸을 뿐. 당신은 누구요? 김태우의 형, 김준호야. 전직 배우로 누구든 연기할 수 있어. 그가 가짜 코스염을 벗었다. 이때 진짜 김태우가 뒤에서 나타났다. 형, 뭘 하는 거야? 소녀들을 보호하기로 했잖아. 넌 너무 약해, 태우. 준호가 대답했다. 혼란 속에서 형사가 총을 향해 달려들었고 지유는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햇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상담실에서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이 와서 단풍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여전히 낯설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정선영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어둠이 무서워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진전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한미숙이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딸과 함께 천천히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많이 달라졌나요? 지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다. 많이 강해졌어. 미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 집에 도착하자 도보미가 여전히 지유를 반겼다. 지유는 고양이를 보며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한편 재판이 모두 끝났다. 김준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태우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총 5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고 지유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복잡한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김유진이 이상호 형사에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가 가장 끔찍해. 형사가 무겁게 대답했다. 지유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많이 떨렸지만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 경험이 그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저에게 한 말들, 이제는 거짓이었다는 걸 알아요. 지유가 상담에서 말했다. 지유는 아직 대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기도 했다. 니다소, 책들은 조용해서 좋아요. 지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속도에 맞춰줘요. 어느 날 저녁, 지유는 어머니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다. 멀리 산들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유가 물었다. 천천히 해. 네가 준비되면 그때 해도 돼. 미숙이 대답했다. 감사해요,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밤 지유는 악몽 대신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꿈을 꾸었다. 작지만 평화로운 꿈이었다. 2년 후 지유는 드디어 대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물학이 아닌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왜 심리학이야? 한미숙이 물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지유가 조용히 대답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의 2년간은 지유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책들 사이에서 천천히 자신을 찾아갔다. 특히 심리학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트라우마 관련 책을 찾고 있어요. 지유는 그 학생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어요. 그 학생은 김소은이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어요? 소은이 물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매일 견디는 거지. 지유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 한편 이상호 형사는 승진해서 강력계 팀장이 되었다. 지유 사건 이후 그는 실종 사건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유의 대학 입학일이 다가왔다. 입학식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더 성숙하고 조금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있었다. 준비됐어? 한미숙이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지유는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심리학과 교수가 신입생들에게 말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지유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유는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첫 수업 어땠어? 소은이 물었다. 좋았어. 힘들겠지만 해볼만 할 것 같아. 지유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 지유는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었다. 도보미는 여전히 그녀의 발밑에서 뒹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미숙이 물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해요. 그날 밤 지유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5년 후 지유는 심리학과 3학년이 되어 있었다. 대학 생활은 평범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다. 지유야,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볼래? 친구 박지민이 물었다. 좋아. 뭐 보는데? 지유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심리학과 수업 중에서 지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상담 심리학이었다. 교수님이 실제 상담 사례들을 설명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물었다. 지유가 손을 들었다. 환자가 자신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성급한 치유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수업이 끝나고 지유는 소은과 함께 카페에서 공부했다. 소은도 2살 어렸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 방학에 상담센터에서 인턴을 해보려고 해. 좋은 생각이야. 나도 졸업하면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유는 정선영 박사에게 연락했다. 정 박사는 이제 지유의 멘토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유, 요즘 어떻게 지내? 대학생활 재미있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던 중 실종 사건 보도가 나왔다. 지유는 잠깐 굳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다. 괜찮아? 한미숙이 물었다. 네, 그냥 그 가족들이 걱정돼서요. 한미숙은 딸이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예전이라면 악몽을 꿨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걱정할 여유가 생겼다. 그날 밤 지유는 이상호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사님, 새로운 실종 사건을 봤어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요. 이상호는 답장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넌 공부에만 집중해. 지유는 미소를 지었다. 형사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음날 수업에서 지우는 발표를 했다. 주제는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 과정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트라우마는 삶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강함을 만들어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이 감동받았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워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도보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풍경이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일 뿐이었다. 나도 이제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 된 것 같아. 1년 후 지우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우수했고 여러 상담센터에서 그녀를 원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한미숙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첫 출근 날, 지유의 사무실 벽에는 심리학 학위증이 걸려 있었다. 첫 번째 내담자는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겪는 여학생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무서웠어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 학생의 눈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요. 몇 달 후 지유의 평판은 높아졌다.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어느 날 센터 원장이 제안했다. 지유씨,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의요? 지유는 망설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날 저녁 소은과 만났다. 언니, 강의 제안 받았다며? 대단해. 무서워. 언니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극복했잖아. 며칠 후 지유는 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 날, 지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다. 20명의 대학원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유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지유는 자신감을 찾았다. 트라우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명 깊었어요. 희망이 생겨요. 지유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호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오늘 첫 강의를 했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요. 자랑스럽다. 집에서 어머니에게 하루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알아, 딸아.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지유는 일기를 썼다. 이제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다. 지유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다. 10년 후 지유는 자신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벽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왔다. 20살 여학생으로 납치를 당했다가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무서워요. 그 학생이 떨었다. 지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고 강해졌어요.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